어둠이 깔린 좁은 전셋방에서 촛불 하나가 외롭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작은 상 위에는 소박한 미역국 한 그릇과 계란 몇 개로 만든 작은 케이크가 놓여 있었죠. 박영순 씨가 혼자서 준비한 생일상이었습니다. 벽시계가 저녁 8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영순 씨는 차가워진 미역국을 젓가락으로 저으며 핸드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도연이가 오늘은 와줄까? 혼잣말이 작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순 씨의 생일이었거든요. 68번째 생일이었지만 축하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영순 씨의 얼굴이 환해졌죠. 여보세요, 도연아? 엄마, 죄송해요. 오늘 좀 바빠서 못 갈 것 같아요. 지혜가 아프다고 해서. 목소리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말에 영순 씨의 어깨가 살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금세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괜찮다, 괜찮아. 지혜가 아프면 옆에 있어줘야지. 엄마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네, 엄마. 그럼 다음에 봬요. 뚝 하고 끊어진 전화. 영순 씨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바라보다가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전화라도 해줬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려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켠이 허전한 건 어쩔 수 없었죠. 영순 씨는 일어나서 작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아들 집에 가서 손자 준서라도 보고 오려고 했거든요. 생일이니까 손자 얼굴이라도 보면 기분이 나아질 것 같았어요. 전셋방에서 나와 버스를 타고 30분 정도 가면 아들이 사는 집이 있었습니다. 밤바람이 차가웠지만 영순 씨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손자를 만날 생각에 마음이 설렜거든요. 아들 집 앞에 도착하자 따뜻한 불빛이 창문으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있는 모습이 그려졌죠. 영순 씨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 번, 두 번.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분명히 집에 있을 텐데 말이죠.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며느리 지혜의 목소리가 인터폰으로 들려왔어요. 지혜야, 나다. 어머니. 어머니? 아, 지금 집이 너무 엉망이라서 오늘은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잠깐만 준서 얼굴만 보고 갈게. 아니에요. 정말 지금은 안 돼요. 준서도 숙제하고 있고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영순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생일인데도 손자 얼굴 한번 보는 것조차 허락받지 못한다니요. 집안에서는 분명히 텔레비전 소리와 함께 준서의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지혜야, 오늘 엄마 생일인데. 아, 생일이셨어요? 몰랐네요. 그럼 생일 축하드려요. 오늘은 정말 안 되니까 다음에 봬요. 그렇게 인터폰이 꺼졌습니다. 영순 씨는 한참 동안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따뜻한 불빛과 들려오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영순 씨는 천천히 돌아섰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영순 씨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3년 전 아들 도연이와 지혜가 결혼하던 날의 일이었어요. 그때 영순 씨는 서울 근교의 단독주택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고생하며 피땀 흘려 장만한 집이었죠. 30년 넘게 공장에서 일하며 한 푼 두 푼 모아서 산 소중한 집이었어요. 마당에는 영순 씨가 정성스럽게 가꾼 채소밭도 있었고 복숭아 나무도 심어져 있었습니다. 결혼을 앞둔 도연이가 말했었죠. 엄마, 결혼하면 어디서 살까요? 전세금도 부족하고. 그때 영순 씨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에서 살아라. 엄마는 작은 방 하나만 있으면 돼. 정말요? 하지만 엄마가 평생 고생해서 산 집인데. 괜찮다. 너희들이 행복하게 사는 게 엄마 소원이야.
영순 씨는 자신의 집을 아들 부부에게 내주고 작은 전셋방으로 이사했었어요. 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의 영순 씨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루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차가운 밤바람을 맞으며 버스를 기다리는 영순 씨의 마음은 그때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자신이 내준 그 집에서 생일조차 축하받지 못하고 쫓겨나듯 돌아서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서글펐어요. 버스가 왔고 영순 씨는 무거운 마음으로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집들마다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어딘가에서는 가족들이 모여 저녁을 먹고 있을 테고, 어딘가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올 텐데, 영순 씨만 혼자 이렇게 외로운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몇 주가 지난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영순 씨는 작은 전셋방에서 김치를 담그고 있었어요. 아들 가족이 좋아하는 김치를 만들어서 가져다 주려고 했거든요. 정성스럽게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는 영순 씨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영순 씨가 문을 열어보니 도연이와 지혜가 서 있었습니다. 뜻밖의 방문에 영순 씨는 깜짝 놀랐지만 반가웠어요. 어머, 도연아, 지혜야, 어떻게 갑자기. 안녕하세요, 어머니. 지혜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오늘 시간이 나서 잠깐 들렀어요. 그래, 어서 들어와. 차라도 끓여줄게. 좁은 전셋방이지만 영순 씨는 부족한 공간을 정리하며 아들과 며느리를 맞았습니다. 도연이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엄마, 여기 너무 좁지 않아요? 불편하실 텐데. 괜찮다. 엄마 혼자 살기엔 충분해. 영순 씨는 얼른 찻잔을 꺼내며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찾아온 게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오랜만이었거든요. 어머니, 지혜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온 이유가 있어요. 그래, 무슨 일인데? 도연이가 목을 가다듬었어요. 엄마, 사실은 집 이야기 때문에 왔어요. 집? 네, 저희가 살고 있는 집 말이에요. 지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희에게 내주신 그 집이요. 영순 씨는 찻잔을 놓으며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그 집이 어떻게 됐는데? 도연이가 망설이듯 말했습니다. 엄마, 어차피 그 집은 제가 물려받을 집이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엄마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좀 불편해요. 불편하다는 게 무슨 뜻이니? 예를 들어서 지혜가 끼어들었어요. 나중에 집을 수리하거나 할 때도 어머니 동의를 받아야 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하잖아요. 영순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집은 이미 아들 가족이 살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건지 말이에요. 도연아, 그냥 너희가 살면 되는 거 아니니? 엄마가 뭘 터치하겠니? 그게 아니에요, 엄마. 도연이의 목소리에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복잡하다고요. 그냥 미리 명의를 제 이름으로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지혜가 도연이의 말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어차피 나중에는 도연이가 물려받을 집인데 지금 미리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고요. 마음 편하게? 네, 지금은 어머니 집에 얹혀 사는 기분이라서요. 저희가 주인 의식을 갖고 살아야 집도 더 잘 관리할 수 있잖아요. 영순 씨는 잠깐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니었어요. 어차피 나중에는 도연이가 물려받을 집이니까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 당장 해야 하니? 급한 건 아니잖아. 엄마,
도연이가 약간 답답한 듯이 말했어요. 저도 이제 가장인데 확실하게 제 명의로 된 집이 있어야 든든하잖아요. 나중에 뭔가 필요할 때도 그렇고, 나중에 뭔가 필요하다는 게 뭔데? 지혜가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준서 교육비나 이런 것들 때문에 대출을 받을 때도 집이 담보로 필요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어머니 명의라서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영순 씨는 손자 준서 이야기를 듣자 마음이 흔들렸어요. 손자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주고 싶었거든요. 준서 교육비. 네, 어머니. 요즘 교육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아세요? 저희도 준서 좋은 데 보내고 싶은데 집이 담보로 잡혀 있지 않으면 대출도 잘 안 나와요. 도연이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그냥 서류상으로만 바뀌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저희가 계속 그 집에서 살 거고, 엄마도 언제든지 오실 수 있고, 언제든지 갈 수 있다고? 물론이죠. 지혜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집인데 당연하죠. 다만 법적으로만 도연이 명의로 바뀌는 거예요. 영순 씨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거절하기도 어려웠어요. 특히 손자의 교육을 위해서라고 하니 더욱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서류는 어떻게 하는 거니? 간단해요, 어머니. 지혜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저희가 미리 준비해 왔어요. 법무사한테 의뢰해서 서류를 다 만들어 놨거든요. 영순 씨는 깜짝 놀랐어요. 벌써 서류까지 준비해 왔다니요. 벌써 만들어 놨다고? 네, 어머니가 동의해 주시면 바로 처리할 수 있게요.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미리 준비한 거예요. 도연이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봐요, 엄마. 여기에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간단하죠? 영순 씨는 서류를 들여다봤지만 어려운 법적 용어들로 가득해서 잘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다만 증여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증여라는 게 뭐니? 그냥 엄마가 저에게 집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어차피 나중에 물려주실 거잖아요. 지금 미리 하는 거예요. 지혜가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다만 서류상으로만 바뀌는 거라서요. 저희가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시잖아요. 영순 씨는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둘 다 진심 어린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특히 도연이의 눈에는 간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거지? 네, 어머니. 약속드려요. 영순 씨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만 아들과 며느리를 믿고 싶었어요. 그들이 자신을 속일 리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해주마. 정말요? 지혜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어차피 너희 집이니까. 도연이가 얼른 인주를 꺼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여기에 도장 찍어주세요. 영순 씨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들었어요.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아들과 손자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도장이 찍힌 순간 영순 씨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이었죠. 하지만 그 기분을 떨쳐내려고 애썼습니다. 이제 됐니? 네, 완벽해요. 지혜가 서류를 조심스럽게 접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도연이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이제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영순 씨의 마음은 왠지 무거웠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기뻐하고 있었지만 자신은 왜 이렇게 불안한 기분이 드는 걸까요? 서류에 도장을 찍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순 씨는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말대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가끔 아들 집에 김치나 반찬을 가져다 주면 예전과 똑같이 반겨주었고, 손자 준서도 할머니를 좋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도연이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죄송한데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니? 영순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도연이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많이 침울했거든요.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었어요. 구조조정? 네, 저희 부서가 통째로 없어졌어요.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하네요. 영순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연이가 다니던 회사는 그럭저럭 안정적인 곳이었는데 갑자기 일자리를 잃다니요. 어머, 그럼 어떻게 하니? 모르겠어요, 엄마.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다른 곳도 구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영순 씨의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게 제일 괴로웠거든요. 괜찮다, 도연아. 엄마가 도와줄게. 당분간은 엄마가 생활비를 보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엄마. 아니다, 뭔 소리야. 내가 힘들 때 엄마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엄마한테 조금씩 모아둔 돈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영순 씨는 정말로 도연이를 도와주고 싶었어요. 비록 전셋방에 살고 있지만 오랫동안 모아둔 적금이 있었거든요. 아들이 어려울 때 쓰라고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뭘 죄송하니? 가족인데. 그날 밤 영순 씨는 은행에 가서 적금을 해약할 계획을 세웠어요. 아들이 새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는 자신이 뒷바라지를 해주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며칠 후 상황은 영순 씨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영순 씨가 아들 집에 생활비를 가져다 주려고 찾아갔을 때의 일이었어요. 평소처럼 초인종을 누르자 지혜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웬일이세요? 도연이 일자리 잃었다니까 당분간 생활비 좀 보태주려고. 영순 씨가 봉투를 내밀자 지혜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어머니, 들어와서 이야기해요. 거실에 앉은 영순 씨에게 지혜가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한 마음은 정말 고마운데요. 뭐가 고마워? 가족인데 당연한 거지. 아니에요, 어머니. 지혜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저희도 이제 독립된 가정이잖아요. 어머니가 계속 도와주시면 저희도 부담스러워요. 영순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부담스럽다는 게 무슨 뜻이니? 저희가 어른인데 어머니한테 계속 의존할 수는 없잖아요. 도연이도 곧 새 일자리를 찾을 거고요. 그 전까지라도 내가 도와주는 게 뭐가 문제니? 지혜가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이제 힘들어요. 도연이가 실직하고 나니까 생활이 빠듯해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 아니니? 아니에요, 어머니. 지혜의 말이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지금까지 어머니가 주신 용돈도 부담이었는데 이제는 저희가 어머니를 도와드릴 여력이 없어요. 영순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니? 매달 드리던 용돈 말이에요. 이제는 못 드릴 것 같아요. 용돈? 영순 씨는 어리둥절했어요. 지금까지 아들과 며느리로부터 용돈을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자신이 김치나 반찬을 만들어다 주고 명절 때마다 용돈을 주었는데요. 지혜야, 너희가 언제 나한테 용돈을 줬니? 어머니, 설마 잊으셨어요? 매달 30만 원씩? 무슨 소리니? 나는 그런 돈 받은 적 없는데? 지혜의 표정이 싸늘해졌어요. 어머니, 이럴 거면 가계부를 보여드릴까요? 분명히 매달 어머니 용돈으로 지출했는데요. 영순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히 자신은 그런 돈을 받은 적이 없는데
지혜는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정말 모르겠다, 지혜야. 나는 그런 돈. 어머니, 혹시 깜빡이기세요? 지혜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요즘 나이 드시면 그럴 수도 있다던데. 영순 씨는 황당했습니다. 자신의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말하다니요. 난 정정해. 그런 돈 받은 적 없어. 어쨌든요, 지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금부터는 각자 집은 각자 알아서 해요. 저희도 생활이 어려워졌으니까 어머니도 이해해 주세요. 바로 그때 도연이가 들어왔어요. 영순 씨는 반가운 마음에 일어났습니다. 도연아, 왔니? 아, 엄마. 언제 오셨어요? 도연이의 반응도 예전과 달랐어요. 반가워하기보다는 당황하는 표정이었거든요. 너 때문에 왔지. 생활비 좀 도와주려고. 엄마, 그런 건 됐어요. 도연이가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지혜 말 들었죠? 저희도 이제 힘들어요. 도연아, 엄마가 도와준다는데 왜 그러니? 엄마, 저도 이제 가장인데 어머니한테 계속 의존할 수는 없잖아요. 부끄럽기도 하고요. 영순 씨는 아들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가족끼리 서로 도와주는 게 왜 부끄러운 일인지 말이에요. 부끄럽다는 게 무슨 뜻이니? 엄마, 제발 이해해 주세요. 저희도 힘든 상황이에요. 지혜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친정에서는 많이 도와주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자식들을 위해서 뭐든지 해주세요. 그런데 저희가 어머니까지. 영순 씨는 지혜의 말에 가슴이 찔렸어요. 마치 자신이 부담스러운 존재라는 듯이 말하고 있었거든요. 지혜야, 나도 우리 도연이를 위해서라면.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라. 지혜가 말꼬리를 흐렸어요. 어쨌든 당분간은 서로 연락하지 말아요. 저희가 상황을 정리할 때까지요. 연락하지 말라고? 도연이도 거들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한데 당분간은 좀 그렇게 해주세요. 저도 새 일자리 찾느라 바쁘고 지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서요. 영순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도와주려고 왔는데 오히려 연락하지 말라는 소리를 듣다니요. 도연아,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엄마, 제발 이해해 주세요. 영순 씨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거든요.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나는 이만 가볼게. 네, 어머니. 조심히 가세요. 영순 씨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어요. 돌아오는 길에 든 생각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영순 씨는 정말로 아들 가족과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어요. 가끔 집에 찾아가도 없는 척하거나 바쁘다며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건 손자 준서를 볼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영순 씨에게 준서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거든요. 아들과 며느리가 아무리 차가워져도 손자만큼은 할머니를 좋아해 줄 거라고 믿었는데 이제는 그 아이조차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어요. 영순 씨는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었거든요. 내가 정말 부담스러운 존재였을까? 아들한테 너무 의존했던 걸까? 같은 생각들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영순 씨는 용기를 내어 다시 아들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미리 전화하지 않고 그냥 갔어요. 손자 준서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을 맞춰서 말이죠. 다행히 준서가 먼저 영순 씨를 발견했어요. 할머니, 준서야. 영순 씨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지 않았니? 응. 근데 엄마가 할머니 바쁘시다고 그랬어. 바쁘긴 뭐가 바빠? 할머니는 준서 보는 게 제일 좋은데. 영순 씨는 준서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분명히 들여보내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손자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지혜가 문을 열더니 준서를 보고 말했어요. 준서야, 어서 들어와. 숙제해야지. 그리고는 영순 씨를 향해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미리 연락하시고 오시면 좋겠어요. 저희도 스케줄이 있잖아요. 지혜야, 잠깐만 들어가서 준서 얼굴이라도. 안 돼요. 준서 시간 맞춰서 과외 선생님 오시거든요. 그럼 잠깐만이라도. 안 된다고 했잖아요. 지혜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준서야, 어서 들어와. 준서가 할머니를 돌아보며 들어갔어요. 영순 씨는 또다시 문 밖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영순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손자조차 못 보게 한다는 게 너무 서러웠거든요. 도대체 자신이 뭘 잘못했기에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우연히 동네에서 지혜의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가 영순 씨에게 인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혜 말 들었어요. 친정에서 많이 도와주신다면서요? 친정에서요? 네, 지혜가 자랑하더라고요. 친정 부모님이 준서 교육비도 다 대주시고 생활비도 보태주시고 정말 좋은 부모님이시라고. 영순 씨는 깜짝 놀랐어요. 지혜가 친정의 도움을 자랑하고 다닌다니요. 얼마나 도와주시길래요? 엄청 많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매달 몇백씩? 부럽더라고요. 저희는 시어머님이 도움이 안 되시거든요. 그 친구는 영순 씨가 도움이 안 되는 시어머니인 줄 알고 있었어요. 지혜가 그렇게 말하고 다녔나 봅니다. 근데 어머님은 도와주지 않으세요? 영순 씨는 할 말을 잃었어요. 자신이 집까지 내줬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그럼 지혜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잖아요. 며느리를 나쁘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그래도 지혜가 워낙 좋은 며느리라서 다행이에요. 시어머님한테 불만 한 번 없이 잘 살더라고요. 영순 씨는 씁쓸했어요. 지혜가 주변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도움이 안 되는 시어머니로 소개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순 씨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이 그동안 뭔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부담스러워하는 게 당연한 건 아닐까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았고 집까지 내줬는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말이에요. 그날 저녁 영순 씨는 용기를 내어 도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도연아, 엄마다. 아, 엄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예전에 따뜻했던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뭘 잘못했니? 왜 이렇게 냉정하게 구니? 엄마, 또 그런 말씀이세요? 저희가 언제 냉정하게 했어요? 준서도 못 보게 하고 집에도 안 들여보내주고. 엄마, 저희도 바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미리 연락하시고 오시라고 했는데 갑자기 오시면 곤란하다고요. 미리 연락한다고? 가족인데 그런 게 필요하니? 엄마, 이제는 저희도 독립된 가정이에요. 서로 예의는 지켜야죠. 영순 씨는 한참 말이 없었어요. 아들이 예의라는 말을 쓴다니요. 가족 사이에 무슨 예의가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연아,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엄마, 제발 이해해 주세요. 지혜도 스트레스 받고 있고 저도 취업 준비하느라 힘들어요. 그럼 언제쯤 볼 수 있을까? 글쎄요. 상황이 정리되면. 아들의 대답은 모호했어요.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알겠다. 영순 씨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순 씨는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어요.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이런 결과를 맞게 되다니요. 자신이 너무 순진했던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부담스러운 존재였던 걸까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었습니다. 집을 내준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만약 그때 집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적어도 이렇게까지 무시당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었어요. 몇 주가 더 지났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어요. 영순 씨가 아들 집 근처에 갔다가 우연히 지혜와 마주쳤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웬일이세요? 지혜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지혜야, 준서는 잘 지내니?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어머니, 저희가 연락하지 말자고 했잖아요. 왜 자꾸 이러세요? 연락하지 말라고 했지. 볼 수도 없다고 한 적은 없잖니. 어머니, 지혜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저희가 싫다고 하는데 왜 자꾸 따라다니세요? 따라다닌다는 게 무슨 말이니? 나는 그냥 손자가 보고 싶어서. 어머니, 이건 스토킹이에요. 저희가 싫다고 하는데 자꾸 나타나시면 어떻게 해요? 영순 씨는 깜짝 놀랐어요. 스토킹이라니요? 자신이 손자를 보고 싶어 하는 게 스토킹이라는 거였나요? 지혜야, 나는 그냥. 어머니, 솔직히 말할게요. 지혜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자꾸 이러시니까 준서도 불편해해요. 아이한테도 스트레스거든요. 준서가 불편해한다고? 네, 친구들이 할머니 보고 뭐라고 하니까 창피하다고 하더라고요. 영순 씨는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손자가 자신을 창피해한다니요. 뭐라고 하는데? 그냥 할머니가 너무 자주 온다고. 아이들이 놀리잖아요. 지혜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솔직히 저희도 이제 힘들어요. 어머니가 자꾸 오시니까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하는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박대한다고. 저희가 나쁜 사람인 것처럼 말해요. 그런데 어머니는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아세요? 영순 씨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저희는 어머니한테 아무것도 요구한 적 없어요. 오히려 어머니가 집까지 주시겠다고 해서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왜 이러세요? 나는 별다른 요구를 한 적이. 어머니, 계속 오시는 것 자체가 부담이에요. 저희도 저희 생활이 있잖아요. 그때 마침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지나가다가 인사를 했어요. 어머, 영순 씨, 며느리하고 나왔네요? 영순 씨가 대답하려고 하는데 지혜가 먼저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갑자기 오셔서. 아, 그래요? 영순 씨, 며느리 좋다고 자랑하더니 자주 놀러 오나 보네요. 지혜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 네. 그런데 저희가 바빠서. 아, 그래요? 그럼 저는 이만. 영순 씨, 좋은 며느리 두셨네요. 아주머니가 지나간 후 지혜의 표정이 싸늘해졌어요. 맞죠? 이런 식으로 오해받는다고요. 저는 정말 싫어요, 어머니. 지혜야, 그런 뜻이 아니었어. 어머니, 이제 정말 그만해 주세요. 저희가 평화롭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평화롭게? 네, 어머니가 자꾸 오시니까 집안이 시끄러워져요. 도연이도 스트레스 받고 준서도 불편해하고 정말 힘들어요. 영순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지혜야, 그 집은 내가 평생 고생해서 산 집이야. 뭐라고요? 나는 30년 넘게 공장에서 일하면서 그 집을 샀어. 너희들 행복하게 살라고 내준 거라고. 영순 씨의 목소리가 커지자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보면 어때? 사실인데. 어머니가 집을 주셨다고 해서 저희 삶에 간섭할 권리까지 주신 건 아니잖아요. 간섭이라고? 나는 그냥 손자보고 싶어서. 그것도 간섭이에요. 저희가 싫다고 하는데 자꾸 오시는 거잖아요. 영순 씨와 지혜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길 가던 사람들이 모두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지혜야, 나는 평생 너희를 위해서. 어머니, 그만해 주세요. 정말 창피해요. 창피하다고? 내가 창피해? 네, 어머니가 이렇게 하시는 게 저희는 창피해요. 영순 씨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자신이 며느리에게 창피한 존재라는 말을 듣다니요. 좋아, 알겠다. 다시는 안 갈게. 정말요? 정말이야. 대신 한 가지만 약속해라. 뭔데요? 내 집에서 나가. 지혜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요? 내가 평생 고생해서 산 집이니까 내 집에서 나가라고. 어머니, 미쳤어요? 그 집은 이미 도연이 명의로 바뀌었다고요. 명의가 바뀌었다고 해서 내 집이 아닌 건 아니야. 어머니, 법적으로 이제 저희 집이에요. 어머니가 증여해 주신 거잖아요. 영순 씨는 말문이 막혔어요. 법적으로는 지혜 말이 맞았거든요. 나는. 갑자기 영순 씨의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서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러웠어요. 어머니, 어머니. 지혜가 깜짝 놀라며 영순 씨를 부축했어요. 하지만 영순 씨는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응급실에. 영순 씨는 의식을 잃으며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이. 구급차가 와서 영순 씨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지혜도 따라왔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걱정보다는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처치를 받은 영순 씨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쇼크 상태였거든요. 환자분께서 많이 힘드셨나 봅니다. 스트레스를 줄이시고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의사의 말을 듣고 지혜가 말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언제 퇴원할 수 있나요? 하룻밤 정도 입원 관찰하시고 내일 아침에 괜찮으면 퇴원하시면 돼요. 지혜는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그럼 저는 집에 가서 준서 돌봐야 해서요. 도연이한테 연락해 놓을게요. 영순 씨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지혜의 말을 다 들었어요. 자신이 쓰러져서 병원에 누워 있는데도 빨리 가고 싶어 한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영순 씨는 혼자 병원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자신의 인생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이가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영순 씨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아들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도연아. 영순 씨의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시던데 뭔 일이 있었어요? 영순 씨는 어제 지혜와 있었던 일을 말하려다가 그만두었어요. 말해봤자 아들이 자신의 편을 들어줄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냥 좀 힘들었어. 엄마, 지혜한테 들었는데 또 우리 집에 오셨다면서요? 도연아, 나는 그냥 준서가 보고 싶어서. 엄마, 저희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당분간은 연락하지 말자고. 도연이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근데 왜 자꾸 오세요? 저희가 왜 싫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영순 씨는 아들의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도연아,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엄마가 그렇게 싫어? 싫다는 게 아니라. 도연이가 말끝을 흐렸어요.
그냥 저희도 저희 생활이 있잖아요. 너희 생활이라는 게 엄마와는 상관없는 거니? 엄마, 이제 저도 가장이에요. 독립된 가정을 꾸려야 하고요. 독립된 가정? 영순 씨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도연아, 그 집이 누구 집인지 기억하니? 엄마가 저에게 주신 집이잖아요. 내가 언제 주겠다고 했니? 그냥 같이 살자고 했지. 엄마 명예 이전까지 해주셨잖아요. 그게 주신 거 아니에요? 도연이의 말에 영순 씨는 할 말을 잃었어요. 분명히 그때는 아들을 믿고 서류에 도장을 찍었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도연아, 그때 너희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니?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잖아.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무슨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니?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도연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저희도 생활이 힘들어요. 제가 실직했잖아요. 그런데 엄마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내가 언제 너희한테 신경 써달라고 했니? 엄마가 자꾸 오시니까 지혜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요. 지혜가 스트레스 받으면 집안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영순 씨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스트레스의 원인이라는 거였나요? 도연아, 엄마가 그렇게 부담스러워? 부담스럽다기보다는 도연이가 말을 망설였어요. 지혜 친정에서는 많이 도와주거든요. 매달 생활비도 보태주시고 준서 교육비도 대주시고 그런데 엄마는 뭐? 엄마는 딱히 도움이. 도연이가 말을 끝내지 못했지만 영순 씨는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었어요. 자신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도연아, 내가 너희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거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이니? 도연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도연아, 그 집이 누구 돈으로 산 집인지 알고 있지? 알고 있어요. 엄마가 고생해서 사신 집이잖아요. 그럼 내가 도움이 안 됐다고 생각하니? 엄마, 그건 과거 일이고요.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영순 씨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아들이 자신의 과거 희생을 과거 일이라고 하다니요. 도연아,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엄마, 제발 이해해 주세요. 저희도 힘들어요. 그때 간병원이 와서 말했어요. 보호자분이세요? 퇴원 서류 작성해 주셔야 하는데요. 아, 네. 도연이가 일어났어요. 엄마, 퇴원 준비하세요. 도연아,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엄마, 저희 집 말씀이세요? 안 돼요. 지혜가 싫어해요. 지혜가 싫어한다고? 네, 어제 일 때문에 많이 화났거든요. 당분간은 정말 안 돼요. 영순 씨는 믿을 수 없었어요. 자신이 병원에 입원했는데도 집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였나요? 그럼 나는 어디로 가니? 엄마 집으로 가세요. 전셋방 있잖아요. 전셋방이 내 집이라고? 지금은 그렇잖아요. 영순 씨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아들조차 전셋방이 자신의 집이라고 하다니요. 퇴원 수속을 마치고 병원을 나오는데 도연이가 말했어요. 엄마, 택시비 드릴게요. 괜찮다. 아니에요, 받으세요. 도연이가 10,000원짜리 몇 장을 건네주었어요. 영순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도연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 뭐요? 너는 정말 엄마가 필요 없니? 도연이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이제 어른이에요. 제 가족이 있고요. 그럼 엄마는 가족이 아니라는 거니? 그런 뜻이 아니라 엄마는 엄마고 저희는 저희예요. 영순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 이제 정말 알겠어. 엄마, 괜찮다. 너희 말이 맞을지도 모르지. 영순 씨는 도연이를 보지 않고 말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연락하지 않을게. 너희가 원하는 대로.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됐다. 나는 이만 가볼게. 영순 씨는 버스를 타고 전셋방으로 돌아왔어요. 좁고 어두운 방에 들어서니 더욱 쓸쓸했습니다. 그날 저녁 영순 씨는 혼자 앉아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자신이 평생 살아온 방식이 틀렸던 건 아닐까요? 아들을 너무 믿었던 건 아닐까요?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영순 씨가 우연히 아들 집 근처를 지나가다가 준서를 만났는데 준서가 영순 씨를 보더니 피하려고 했거든요. 준서야, 할머니야. 준서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돌렸어요. 준서야, 할머니 보기 싫어? 엄마가 할머니랑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어. 영순 씨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손자까지 자신을 피하게 만들다니요. 준서야, 할머니가 뭘 잘못했을까? 몰라. 엄마가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라고 했어. 나쁜 사람? 응. 우리 가족을 괴롭힌다고 했어. 영순 씨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손자에게까지 나쁜 사람으로 취급받다니요. 준서야, 할머니는 나가야 해. 엄마가 기다려. 준서는 그렇게 말하고 뛰어가 버렸어요. 영순 씨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준서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영순 씨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어요. 지금까지는 참고 견뎠는데 손자마저 자신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게 너무나 슬펐거든요. 그날 밤 영순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손자의 차가운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엄마가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라고 했어. 이 말이 영순 씨의 마음을 찢어놓았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이던 영순 씨는 문득 결심을 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자신이 평생 고생해서 산 집을 되찾아야 한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아침 일찍 영순 씨는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어요. 며칠 전 인터넷에서 찾아본 곳이었습니다. 작지만 신뢰할 만해 보이는 사무소였죠. 안녕하세요. 상담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 어떤 문제로 오셨나요? 젊은 변호사가 친절하게 맞아주었어요. 제가 아들한테 집을 증여해 줬는데 이제 그 아들이 저를 무시하고 집에도 못 들어가게 해요. 이런 경우에 집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는 영순 씨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순 씨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어떻게 아들에게 집을 내주게 되었는지, 명예 이전은 왜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말이죠. 상황을 들어보니 증여 취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말요? 영순 씨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네, 민법에 보면 증여자에 대한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배은망덕한 행위를 할 경우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건 아드님이 어머님을 부양하지 않고 오히려 집에 오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손자까지 어머님을 피하게 만드는 것 등이 모두 해당될 수 있어요. 영순 씨는 희망을 느꼈어요. 그럼 제가 집을 되찾을 수 있다는 거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다만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고 시간도 좀 걸릴 겁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보시면 돼요. 상대방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요. 영순 씨는 조금 망설였어요. 1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거든요. 변호사님, 제가 나이가 많아서 1년이라는 시간이. 어머님, 이런 일은 빨리 처리할수록 좋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질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증여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해요.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고 증거 자료들도 모아야 하고요. 증거 자료요? 네, 아드님과 며느리가 어머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 말이에요.
문자 메시지나 통화 녹음, 목격자 증언 같은 것들이요. 영순 씨는 그동안의 일들을 떠올려 봤어요. 증거라고 할 만한 게 있었나 싶었거든요. 제가 준비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일단 지금부터라도 상대방과의 대화는 녹음하시고 문자 메시지도 보관하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 중에 이 상황을 아는 분들이 있다면 증인으로 세울 수 있어요. 영순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착수금이 300만 원이고 승소하면 성공 보수로 별도로 받습니다. 3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영순 씨에게는 부담스러웠지만 집을 되찾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해보겠어요. 좋은 결정이십니다. 그럼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서 다시 오시면 되겠네요. 법률사무소를 나온 영순 씨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희망이 생긴 만큼 두려움도 컸거든요. 아들과 법정에서 맞서야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순 씨는 결심을 굳혔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며칠 후 영순 씨는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서 다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본격적으로 소송을 시작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어머님, 서류 잘 준비해 오셨네요. 그럼 이제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상대방에게는 언제 통보가 되나요? 소장이 접수되면 일주일 정도 후에 아드님에게 통지서가 갈 거예요. 영순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도연이가 그 통지서를 받으면 어떤 기분일까요? 변호사님, 아들이 그 통지서를 받으면 아마 놀라겠죠. 어머님이 법적 조치를 취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럼 아들이 저한테 연락해 올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화해를 시도하거나 항의할 수도 있고요. 영순 씨는 잠깐 망설였어요. 아들과의 관계가 더 악화될 것 같아서였습니다. 변호사님, 혹시 아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건 아닐까요? 어머님, 이미 관계는 많이 악화된 상태잖아요. 오히려 이 기회에 정리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정리한다는 게 아드님이 어머님의 권리를 인정하고 제대로 된 관계를 맺거나 아니면 법적으로 확실히 정리하거나 둘 중 하나가 될 거예요. 영순 씨는 변호사의 말에 동의했어요. 지금처럼 애매한 상태로 고통받기보다는 확실히 하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알겠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소송이 접수되고 일주일 후 영순 씨에게 도연이의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소송이라니. 목소리에 당황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도연아, 엄마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요? 갑자기 소송을 걸다니 말이 돼요? 갑자기가 아니야. 너희가 너무 심했어. 저희가 뭘 심하게 했다고요? 영순 씨는 그동안 참았던 말들을 쏟아냈어요. 도연아, 내가 평생 고생해서 산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했잖아. 손자마저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하고. 엄마, 그건 됐어. 이제 법대로 하자. 너희가 원하던 게 그거잖아. 엄마, 소송을 취하해 주세요. 이야기해서 풀 수 있잖아요. 이야기? 지금까지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니? 너희가 거부했잖아. 도연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엄마,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 이제 법정에서 보자. 영순 씨는 전화를 끊었어요. 가슴이 떨렸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반격을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날 밤 영순 씨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비로소 뭔가 행동에 나섰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희망이 생겼기 때문이었을까요? 어쨌든 영순 씨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당하기만 하는 약한 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싸우는 강한 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고 몇 주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도연이와 지혜는 여러 번 영순 씨에게 연락해서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영순 씨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가족끼리 법정에서 싸우는 게 말이 돼요? 도연아, 너희가 먼저 가족의 정을 버렸잖아. 엄마, 저희가 언제 가족의 정을 버렸어요?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제대로 돌봐주지 않았고, 손자에게는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고, 엄마, 그건 오해예요. 저희도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힘든 상황이면 가족끼리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니니? 너희는 오히려 나를 짐처럼 생각했잖아. 영순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생각이 없었거든요. 드디어 법정에 서는 날이 왔습니다. 영순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법원에 도착했어요.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들어서니 저편에 도연이와 지혜, 그리고 그들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긴장하지 마세요. 저희가 충분히 준비했으니까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변호사의 격려에도 불구하고 영순 씨의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아들과 법정에서 맞서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영순 씨 측에서 주장을 펼쳤어요. 원고는 평생을 고생하며 마련한 집을 아들의 결혼을 위해 내주었고 신뢰를 바탕으로 명예 이전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증여를 받은 후 원고를 집에서 배제하고 부양 의무를 소홀히 하며 심지어 손자에게까지 할머니를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는 등 배은망덕한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영순 씨의 변호사는 차근차근 증거들을 제시했어요. 지혜와의 대화 녹음, 동네 사람들의 증언, 그리고 영순 씨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의 의료 기록 등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도연이 측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피고들은 원고를 결코 홀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독립된 가정을 꾸리기 위해 적절한 거리를 두었을 뿐입니다. 원고가 너무 자주 방문하여 가족들이 부담을 느꼈고 이를 정중하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정중하게 표현했다고요? 영순 씨의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그렇다면 이 녹음을 들어보시죠. 법정에 지혜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그만해 주세요. 저희가 평화롭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어머니가 자꾸 오시니까 집안이 시끄러워져요. 녹음을 들은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 윤지혜 씨, 이 녹음이 사실인가요? 지혜가 일어서서 대답했어요. 네, 하지만 그때 저도 많이 힘든 상황이었고, 힘든 상황이라고 해서 시어머니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나요? 지혜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번에는 영순 씨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은 피고들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영순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아들을 믿고 평생 고생해서 산 집을 내주었습니다. 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죠. 그런데 명예 이전을 한 후부터 대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나요? 집에 가도 들여보내주지 않았고 손자도 보지 못하게 했어요. 심지어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제대로 돌봐주지 않았습니다. 영순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손자가 저를 피하며 엄마가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라고 했다고 말한 거였어요. 그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법정에 정적이 흘렀어요. 영순 씨의 진솔한 증언에 판사도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도연이가 증인석에 섰어요. 피고 김도연 씨, 원고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나름대로는 어머니를 존중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도 독립된 가정이니까 적절한 거리가 필요했던 거죠. 그 적절한 거리라는 것이 어머니를 집에 들여보내지 않는 것까지
포함하는 건가요? 그건 그때 상황이. 도연이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럼 어머니가 평생 고생해서 마련한 집을 증여받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증여를 받았다고 해서 저희의 사생활까지. 사생활이라고 하셨는데 어머니가 손자를 보러 오는 것이 사생활 침해인가요? 도연이는 할 말을 잃었어요. 재판은 계속되었고 여러 증인들이 나와서 증언했어요. 동네 사람들, 영순 씨를 치료했던 의사, 그리고 지혜의 친구까지도 나와서 증언했습니다. 특히 지혜의 친구가 한 증언은 결정적이었어요. 지혜가 제게 말했는데 시어머니는 도움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친정에서는 많이 도와주는데 시어머니는 그렇지 않다고. 이 증언을 들은 판사가 지혜에게 물었습니다. 피고 윤지혜 씨,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나요? 지혜는 얼굴이 빨개지며 대답했어요. 그건 그냥 친구끼리 하는 이야기였고, 친구끼리 하는 이야기라고 해서 사실이 아닌 건 아니죠? 지혜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어요. 재판의 마지막 단계에서 양측 변호사들이 최종 변론을 펼쳤습니다. 영순 씨의 변호사가 말했어요.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재산 분쟁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희생을 이용해서 재산을 편취한 후 그 어머니를 배신한 배은망덕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단순히 집을 되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되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반면 도연이 측 변호사는 이렇게 주장했어요. 피고들은 원고를 결코 홀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성인이 된 자식으로서 독립된 생활을 원했을 뿐입니다. 증여는 유효하게 이루어졌고 이를 취소할 만한 중대한 사유는 없다고 봅니다. 심리가 끝나고 몇 주 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 등기하라. 이후 피고들의 행위는 민법 제556조에 규정된 배은망덕 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판사의 선고를 듣는 순간 영순 씨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로 집을 되찾게 된 거였습니다. 원고 박영순 씨가 승소했습니다. 변호사가 기뻐하며 말했지만 영순 씨는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너무 오랫동안 고통받았던 터라 갑작스러운 승리가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도연이와 지혜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특히 지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판사를 바라봤습니다. 재판장님,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조용히 하세요. 판결에 불복하시면 항소할 수 있습니다. 판사의 엄중한 목소리에 지혜는 입을 다물었어요. 법정을 나오는 길에 도연이가 영순 씨에게 다가왔어요. 엄마,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도연아, 이미 끝났어.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다면 사과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사과? 영순 씨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지금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이니? 엄마, 저희도 준서 교육비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집까지 잃으면. 준서 교육비는 지혜 친정에서 다 대준다고 하지 않았니? 도연이는 할 말을 잃었어요. 지혜가 거짓말을 했다는 게 들통난 거였거든요. 엄마, 그건. 됐다, 도연아. 이제 각자 길을 가자. 영순 씨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고 법원을 나섰어요. 한 달 후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났습니다. 집의 소유권이 다시 영순 씨에게 돌아왔어요. 영순 씨는 전셋방을 정리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랜만에 들어선 집은 많이 변해 있었어요. 지혜가 인테리어를 바꿔놓은 흔적들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자신의 집이었어요. 마당의 복숭아 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영순 씨가 심었던 채소밭 자리에는 잔디가 깔려 있었어요.
영순 씨는 천천히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거실에서 영순 씨는 오랫동안 서 있었어요. 이곳에서 도연이의 결혼식을 준비했던 기억, 손자 준서가 처음 걸음마를 했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행복했던 시절의 추억들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 추억들도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가족이었던 사람들과 법정에서 싸워야 했던 현실이 너무나 씁쓸했거든요. 며칠 후 영순 씨는 마당 한편에 작은 텃밭을 다시 만들기 시작했어요. 상추와 깻잎, 고추 모종을 심으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내 집이구나. 영순 씨는 흙을 만지며 혼잣말을 했어요. 비록 외롭지만 적어도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는 자신만의 공간이 있다는 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뜻밖의 방문객이 있었어요. 초인종이 울려서 나가봤더니 손자 준서가 서 있었습니다. 준서야? 영순 씨는 깜짝 놀랐어요. 몇 달 만에 보는 손자였거든요. 할머니. 준서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혼자 왔어? 응. 버스 타고 왔어. 엄마 아빠는 알고 있니? 준서가 고개를 저었어요. 몰래 왔어. 할머니 보고 싶었어. 영순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준서야,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정말 많이 보고 싶었단다. 할머니, 미안해. 엄마가 할머니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그래서 피했어. 근데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 아니지? 아니야, 준서야.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영순 씨는 준서를 꼭 안아주었어요. 작고 따뜻한 손자의 몸에서 생명력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이제 여기서 살아? 응, 할머니 집이거든. 그럼 나도 가끔 놀러 와도 돼? 물론이지. 언제든지 와.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준서는 할머니 품에서 한참을 있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할머니가 그리웠는지 몸짓으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준서야, 이제 집에 가야지. 엄마 아빠가 걱정할 거야. 응. 근데 할머니, 나 다음에 또 올 수 있지? 그럼. 언제든지 와. 할머니는 항상 여기 있을 거야. 준서를 배웅하고 나서 영순 씨는 오랜만에 웃음을 지었어요. 비록 아들과 며느리와는 관계가 끊어졌지만 손자만큼은 자신을 기억해주고 찾아와 주었거든요. 그날 밤 영순 씨는 마당에 나가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영순 씨는 별을 보며 다짐했어요. 비록 혼자가 되었지만 자신의 존엄을 되찾았고 자신만의 공간을 되찾았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손자가 자신을 찾아와 준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영순 씨는 마당에서 텃밭을 가꾸고 있었어요. 새로 심은 채소들이 파릇파릇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또다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나가보니 이번에는 동네 아주머니들이 서 있었어요. 영순 씨, 집 되찾았다며? 축하해. 고생 많았어요. 정말 잘 됐어요. 이웃들의 따뜻한 축하를 받으며 영순 씨는 새삼 고마움을 느꼈어요. 혼자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영순 씨, 이제 김치 담글 때 좀 가르쳐줘요. 영순 씨가 담그는 김치가 제일 맛있다니까. 그럼요. 언제든지 오세요. 영순 씨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제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이웃들과 어울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영순 씨는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마당의 복숭아 나무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내 집이다. 영순 씨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비록 힘든 과정을 거쳤지만 결국 자신의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존엄성을 지켜냈다는 것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준서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할머니, 다음 주 토요일에 놀러 갈게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영순 씨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그래, 할머니도 보고 싶어? 맛있는 거 많이 해놓을게. 창밖으로 보이는 마당의 복숭아 나무가 바람에 살랑거렸어요. 꽃잎들이 하나둘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영순 씨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인생도 나무와 같구나. 혹독한 겨울을 견뎌내면 다시 봄이 온다. 영순 씨의 길고 힘들었던 겨울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비록 혼자였지만 당당하고 존엄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은 손자와의 인연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준서가 자라서 어른이 되면 분명히 할머니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될 거라고 영순 씨는 믿었어요. 밤하늘의 별들이 영순 씨를 내려다보며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순 씨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새로운 내일을 기대했어요. 이제 정말로 자신만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였으니까요. 이렇게 박영순 씨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한 여성이 배신당했지만 결국 자신의 존엄성과 권리를 되찾는 이야기였죠. 비록 가족관계는 파탄났지만 영순 씨는 당당하게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손자와의 인연이 계속 이어진다는 희망이 있었어요. 때로는 용기 있는 선택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